하지만 저는 중국의 문제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툭하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부양책을 펴는 이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토마입니다. 최근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박살이 나고 있는 중국의 경제, 특히 콘크리트 경제라고 일컫는 중국 부동산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23년 초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인들의 소비가 되살아나 침체에 빠져있던 중국 경제가 되살아날 거라 모두 믿었었죠. 하지만 리오프닝 8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을 했죠. 중국의 5, 6월 소매 판매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그 고강도 코로나 도시봉쇄로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를 톡톡히 볼 거라 예상을 했지만 예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온 세상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찍어대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하는 중국의 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7월 수출 수입은 전년 대비 모두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예상치보다는 더 높은 8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가 더 많아 어부지리로 무역 흑자가 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중국의 해외 물품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대중무역국들의 수출은 덩달아 감소하겠죠. 7월 중국의 한국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국 수출률도 떨어지는 동시에 무역수지도 적자를 1년 내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제품 생산을 줄이겠죠. 제품 생산이 줄어들면 생산에 필요한 물품들의 주문도 덩달아 줄어들게 되고 이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겠죠.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는 이미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속도로 생산자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니 사장님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물건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침내 마이너스 0.3%를 기록해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건지 시진핑 경제정책의 치부를 숨기고 싶은 건지는 몰라도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예 금칙어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국영 싱크탱크뿐만이 아니라 주요 대학의 애널리스트 연구원들이 규제당국, 고용주, 언론 매체로부터 해외 자본 도피, 실업률, 디플레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과 실업률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저명한 경제금융작가인 우샤오바오를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팔로워가 470만 명이나 돼 중국 금융 관련해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당국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막음을 시켜버린 겁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전형적인 공산당의 정보 통제 수법이죠. 중국 통계청 대변인은 중국에는 디플레이션이란 게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아주 자신있게 디플레이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 부정적으로 들리니 가라앉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표현으로 최대한 좋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와 같이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통계 조작을 일삼는 이 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다? 수출 수입률이 엄청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다? 6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급 21.3%를 기록했다? 디플레이션의 경제가 그냥 아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5톤 트럭이 덮쳐오는데 눈 감고 귀 막고 안 들려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단 6월에 1년, 5년 대출금리를 각각 0.1%씩 인하를 하여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0.1%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계속 물가가 상승해 같은 커피 한 잔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4,000원 하던 게 내년에는 5,000원이 돼 가만히만 있어도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에서는 물가가 계속 하락하게 돼 오늘 4,000원 하던 커피 한 잔이 내년에는 3,000원으로 하락해 화폐 가치가 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을 0.1% 낮춰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화폐 가치가 상승해 갚아야 하는 이자 또한 체감상 더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중국의 실질 이자율은 금리나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부양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거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중국이 항상 써먹었던 경기 부양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 이자를 낮춰 대출을 푼다. 둘째, 건설사에 토지 분양을 한다. 셋째,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판다. 넷째, 사람들이 저금리에 대출받아 아파트를 산다. 정부는 토지 분양으로 세수를 확보해서 좋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아먹어서 수익이 남으니 좋고, 사람들은 저금리에 집을 사서 좋았습니다. 부동산은 어차피 우상향이고 오늘의 고점은 내일의 저점이니 지금 당장 대출을 낄 수 있는 만큼 껴서 사야 이득을 보죠.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콘크리트 아파트 이꼴 경제성장의 공식이 항상 성립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였던 헝다그룹이 2019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파산 위기에 빠졌을 때도 똑같은 패턴을 써먹었었습니다. 헝다그룹이 파산할 것 같아? 당장 금리 낮춰서 사람들에게 돈 싸게 쥐어줘. 그러면은 헝다그룹 미분양 물량 바로 해소되면서 살아날 거야 라는 생각에 금리를 낮췄죠.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헝다그룹의 주식과 채권 거래 가격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거의 0달러 수준에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썼다 하면 만사땡, 모든 문제가 알아서 해결됐는데 왜 아직까지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중국 주택 분양의 90%가 선분양입니다. 건설사는 원칙적으로 선분양으로 받은 선수금을 반드시 해당 아파트 건설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설을 완공해서 얻은 수익으로 신규 택지를 매입하고 분양해서 다시 완공시켜 수익을 내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선수금을 갭투하는 것 마냥 레버리지 정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먼저 매수한 후 주택 구매자에게 선분양을 합니다. 선수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또 다른 신규 택지를 매수하고 선분양해서 선수금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이전에 건설하기로 한 주택의 건설대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이 선분양 대금 레버리지를 무한 반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선분양하면 더 완판이 나니까 돈이 부족하면 새 주택단지를 분양해 돈 끌어오면 그만인 셈인 거였죠. 근데 하락장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분양으로 돈 끌어다가 이전에 벌려놓은 공사판 대금 충당하려 했는데 분양이 안 되네? 돈이 없으니 선분양 될 때까지 일단 공사 중단. 근데 지금 공사 중단하면 완공 못해서 잔금을 못 받네? 현금 흐름이 뚝 끊기죠. 현금 흐름이 끊기면 발생한 채권 이자조차 못 갚아서 바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하게 되는 거죠. 누구는 중국이 빈집이 5천만 채가 된다 하고 누구는 빈집이 1억 채가 된다고 할 만큼 온 사방에 빈집이 깔려 있습니다. 선수금, 중도금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디폴트해서 미완공된 아파트에 마지못해 들어가서 사는 중국인들마저 속출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출을 완화한다고 사람들이 와 지금 저점이다 가자를 외치면서 집을 풀매수하려고 할까요? 누가 미쳤다고 지금 대출을 받겠습니까? 중국의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사실상 0%입니다. 항상 꾸준히 상승했던 대출 증가율이 0%로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7월 신규 대출은 3,459억 위안, 하나로 약 63.5조 원으로 예상치 8천억 위안의 이 반타작도 되지 않는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예전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하며 나타난 그 밸런스 쉿 리세션,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거나 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빚으로 떠받들던 부동산 자산 가격이 추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채를 더 늘려서 자산을 매입하기보다는 부채를 축소하는 데 몰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 부담이 증가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부채 상환을 하면 소비가 줄고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소득이 줄게 되고 다시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껏 대출이자를 낮춰줬더니 사람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다가 이전에 받았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지금 당장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헝다에 뒤이어 한때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였던 비구이 위완이 최근 8월 7일 채권이자 2250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진 겁니다. 한때 81조 원에 달했던 회사가 300억 원 이자조차 갚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올 상반기 순손실만 8조에서 10조 원에 이를 거란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주식은 최고점 대비 94% 이상이나 떡락했습니다. 비구이 위반 회사채의 거래 가격은 1달러당 10센트 미만으로 떨어져 부실 채권을 넘어서서 아예 이건 기사 회생조차 불가능할 거라 시장은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줘도 오래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채권 만기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디플레이션에 빠졌는지를 확실하게 보려면 앞으로 중국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소비가 살아나지 못해 콘크리트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써먹은 부동산 부양정책 약발도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경기 체감과 소비 심리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국의 문제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로 비중이 64%인 한국보다 더 높은 중국에서 더 이상 부동산 약발이 먹히지 않는 지금 과연 한국에서도 툭하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부양책을 펴는 이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지 의문이 크게 듭니다. 100% 확신을 갖고 한국의 부동산은 대마불사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아니면은 중국과 비슷한 절차를 따라 밟아서 침체에 빠질 거다 라고 맞출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